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되게 암호문 같아요. 여러 사람의 여러 마키아벨리가 있다. 무슨 토끼가 되라고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호랑이가 되라고 네. 했다가 권력의 한 중심부에 또 마키아벨리가 있었던 거죠. 적을 탄압할 땐 아예 죽여놔라 이렇게 쓰거든요. 맞아요. 나폴레옹이 관심 가졌어요. 엄청 좋아했다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해하려면 마키아벨리를 이해해라. 그게 운으로 된 줄 모르고 능력이라는 거죠. 예, 막 나대다 보면 군주론을 대비해보면 곧 망하겠구나. 왜들 그렇게 함부로 마키아벨리를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거야? 라고 화가 나시면 저희가 성공한 걸 거예요 아마. 이미 화가 나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하실 책 손님 소개합니다. 박규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서는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탄생하기까지의 16세기 이탈리아의 사회 정치적인 정치사회적인 배경 살펴보고 또 마키아벨리의 삶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군주론의 핵심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군주론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네, 그럼 우선 유시민 작가님께서 네. 군주론의 본문의 구성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14장까지는 우리가 일부에서 우리 박고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술, 테크닉에 그렇습니다. 관한 네. 얘기예요, 주로. 그러니까 역사적 사례, 그다음에 그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는 상황, 거기서 군주의 어떤 행위 양식, 그렇죠. 그런 데서 끌어낼 수 있는 결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증이에요, 대부분 다. 여러 유형의 군주국, 그렇죠. 군주국이 탄생한 경위, 그냥 군주의 어떤 스타일, 그 처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통치술에 관한 얘기들 많고요. 그게 14장까지고요. 네. 15장에서 25장까지 여기가 정말 많이 인용되는 어록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받은 느낌은 잠언집.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체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얘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요. 정치학 책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해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책. 아주 나쁜 군주도, 아주 좋은 군주도 다 자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그런 책이라야 오랫동안 많은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죠. 읽히더라고. 네. 대표적인 게 성경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 누구나. 성경. 네,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읽을 수 있게 돼 있다. 네, 그게 조금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운이나 악행으로 군주가 된 자가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7장과 8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 줄로 여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잔인함도 잘 사용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거 예증을 제일 많이 든 사례가 그 체사레 보르자, 네. 발렌티노 공작인가요? 네. 교황 아버지라는 뒷배로 일단 네. 군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되게 흥미로운 사례인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의 출발이거든요. 교황인데 네. 교황인 아버지가 자식들을 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식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럿 줬어요. 예, 그리고 예. 자식을 낳은 여자도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이 자식들 간에 또 연정이 있어요.
아, 이거 드라마인데요? 예, 네. 아주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거의. 중에 예. 뭐? 뭐 교황의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레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오히려 그 아들을 예를 들고 있지만 이 아들보다도 훨씬 더 권모술수에 능한 자예요. 아, 그렇군요. 예, 교황이면서 이 이탈리아 전체의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 10만 잘 섬기면 되지 왜 또 이탈리아를 가져요? 근데 세속 군주거든 일단. 아, 세속 군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절에는. 예. 예. 그러면서 그 자식들 간에 이제 자기가 애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인을 또 임의로 결혼을 시켜요. 가짜 결혼을. 그래서 마치 자식이 정상적인 다른 가정의 아이인 것처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막장은 네. 다 있어요, 이 안에. 아, 그렇군요. 예. 마키아벨리가 아들을 더 많이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사에서는 이 아버지를 더 높이 사요. 네. 아버지가 훨씬 더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모든 공작에 항상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판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그런데 이 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를 배반했던,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군사들이었지만 나이 어린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노병 4명을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잔인한 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서 그 제압을 해요. 그 반란군들을, 노병들을. 흔한 말대로 하면 가서 허리를 굽히고 예. 용서해달라고 하고 같이 하자 하고, 그래서 다 4명을 설득한 다음에 그래 우리가 다 하나 한 팀이 됐으니 만나자 해놓고 다 거기다가 죽이는 다 죽이는 거거든요. 아, 권모 술수가 아주 그냥 뭐 이걸 나쁘게 엄청나네요. 보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오히려 이런 것은 나쁘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자기가 끌어내린 영주들의 모든 혈육을 사돈의 8천까지 모두 다 그냥 네. 다 죽여버린다든가, 아니면 수탈당한 백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가 보낸 관리자를 희생양 삼아서 오히려 그렇죠. 처형을 네. 해버린다든가, 그건 이제 온갖 수를 다 써요. 네, 대표적인 방법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떠올리는 네.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명을 받아서 자기보다 더 충실한 개들 있잖아요. 그걸 대중들이 희생양으로 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죠.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않은 거죠. 아주 작은 어떤 덕목인 것이고, 그 덕목을 신이라는 것 저버리고라도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그 도시를 자기 부하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부하가 잔인하게 뭘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하를 죽임으로써 완벽한 지배체계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저 군사 대국들하고 싸울 수 있니? 네. 이 질문이거든요. 마키아벨리. 문제는 이렇게 혼돈 상황에 있는 이제 이탈리아를 네. 정비해서 강대한 국가로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네. 86쪽과 7쪽에 이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요. 따라서 국가를 취하는 자는 국가를 장악할 때 불가피하게 행해야 할 모든 범법 행위를 검토한 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매일같이 이를 계속할 필요가 없도록 하여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즉 범법행위, 위법행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혜택을 조금씩 주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십시오, 군주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군주론에서 말하는 군주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악행으로 군주가 됐던 케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민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군주가 될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줄로 말하자면 군주는 반드시 일반 시민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를 한 줄로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시민군주국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죠? 네. 우리 번역이. 네네. 시민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는 가족 대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이죠. 그러니까 가문을 가장. 형성하지 못한 것은 싼 것이고요. 아. 오해고요. 기본적으로 가문을 형성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문 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문, 가계를 형성한 사람이 그 가족의 대표로 가장이 폴리스에 가는 거거든요. 아. 이 가족 가계를 오이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표로 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렇죠.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만이 시민이에요. 정확히 네. 말하면. 네. 그런데 시민은 아버지가 시민이면 시민 가족 출신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네. 아버지가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 가문에 있는 집이에요. 그럼 쥐는 시민의 가족이면서 시민의 피를 타고난 자지만 이 가족 내에서 시민의 지위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이란 기본적으로는 가문을 형성한 자예요. 어떤 가문?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문. 왠지 마키아벨리 아저씨가 너무 좋은 얘기 한다 싶었어요. 시민의 좋은 친구가 되시옵소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서도 센 사람들이 유력자고. 그렇죠. 어쨌든 뿌리가 시민인 경우는 네. 시민의 지지를 벗어난 순간 끝난다. 자리를 못 지킨다. 자리를 못 지킨다. 그 얘기가 90쪽에 정확하게 나와요. 네. 일반 시민이 적대적이면 네, 그런 시민군주는 자기 자리를 절대로 못 지킨다. 그렇죠. 500년 전인데도 저는 어떤 문장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썼나 이분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군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17장, 19장에 있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공포의 대상이 되라. 그렇지만 절대 미움은 받지 말아라. 아니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군주에게는 유리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지.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네. 사랑을 받기가 되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 라도 그렇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사랑 받으면 가장 좋죠.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너를 두려워하게라도 하면 군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네. 이거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 피렌체에서 군주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았던 대표적인 군주가 그 사보나롤라. 사브라놀라가 이 시절에 시민의 사랑을 받고 된 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네. 근본주의자였어요. 아. 시민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자유의 어떤 것을 풍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이때 시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독교주의로 돌아간다든가 신앙주의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의 사랑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된 사람은 그것을 떠나는 순간 대부분 다 화형당하고 몰락당하더라. 사보나롤라도 화형당했죠. 네, 화형당했죠. 이분은 현상학자라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사실을 기술하는 거예요. 15장 맨 앞에 그 미리 방어막을 쳐놨어요. 이 자기가 이 쓴 글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네.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나 누가 되었든 내 글을 이해해 줄 사람에게 유용한 글을 쓰자는 것이 나의 의도였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바로 말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상상에 대해 기술하는 것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이게 미리 변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니네들이 들으면 좀 소름 끼치고 끔찍하고 그럴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게 상상해서 내가 쓰는 것보다는 실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딱 쓰는 게 이 글 읽는 사람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분 MBTI T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무슨 빵 샀는데? 네, 왜 기분이 안 좋아? 네, 라고 그럼 물으면 F, F예요? F예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보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정치 철학 또는 철학적 프레임으로서 마키아벨리를 읽을 때 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철학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 읽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15장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버리고 행해져야만 하는 당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존하기에 앞서 파멸을 마주하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자신을 보존한다는 게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네. 이건 정치 담론의 첫 번째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볼 때
윤리학이나 정치학의 이전까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아를 실현하는 거고 구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뜻 보통 들은 분들은 뭔 차이가 있어? 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정치 관련 모든 기록, 모든 책에 각 개인들이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실현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 내가 예. 실현해낼 자아가 네.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결정했죠? 자기가 결정.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주어져 있었다고 봤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목적론적 그렇죠. 사고방식이었는데 가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예, 그 만물에는 복수 텔러스가 가문이면. 있다. 존재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존재 목적을 규정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인간이 추구해야 마땅한 미덕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이런 하는 거에 거예요. 의해서 다 결정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집안의 대표로 태어났어요. 네, 네. 그러면 나는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를 통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나를 실현할 것인가. 이게 자아 실현의 프레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모든 것을 봐요. 그런데 그런데 이 문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생존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17세기 사회계약론이 탄생하게 된 첫 번째 그 질문이거든요. 홉스 리바이어던의 첫 번째 태제가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거죠. 예. 자아 보존으로 정치를 다시 본 거예요. 예. 자, 생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선은. 이전에는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자아를 시달하는 게 목적이지, 네. 자아를 보존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존이 목적이라는 것은 자칫 좀 잘못하면 생존도 못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시작하는 건가요? 예. 자아 실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존을 전 못 하는데 자아 실현 따위가 뭐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아 실현을 말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이 목적을 부여한 더 숭고한 것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든 종교적이든 뭐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의 생존이 필요한 세계에서 거예요. 우선 생존하려면 당신은 행해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가 행해지고 있는가를 먼저 봐라. 그러니까 이것은 왜 중요하냐? 이제까지 통용됐던 모든 가치 체계가 이미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죠. 인터네그럼.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체계가 붕괴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문제죠? 생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모더니티의 탄생이거든요. 사회계약론이 탄생하게 된,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맥락에서 태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자아 실현, 자기 실현에서 자기 보존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 대목이에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본다면 중요한 건 규범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사회계약론의 프레임이 첫 번째 탄생한 이 대목이라는 거죠. 이거. 추적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그렇구나. 철학에서는 그렇죠. 이 문헌이 그렇죠.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중요하고 이 거의-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정치 철학에서는 이게 태동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이 탄생해요. 소위 말하는 네.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전환.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전환하는 바뀌는 것과 측면이에요. 같은 그런 정도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렇죠. 갖고 온 거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란 가족연합입니다. 네. 가문연합이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문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의 한 부속으로서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한 해체가 일어나는 순간 개인의 입장에서 생존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 그 하나님의 맥락에서. 뜻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땅을 딛고 두 발로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양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양반이 다 무너졌어 이미. 그 쌍놈의 네. 시대가 그렇죠. 조선시대 다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이때 천재적으로 이 시대를 간파한 사람인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 대통령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지지율이 20%가 지금 붕괴 될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공포의 대상은 되고 있으신 건가요? 무서워? 대통령 경로하시고 왜 막 입틀 막 해갖고 다 잡아가잖아요. 일단 20%는 이하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여론은 현대사회에서 여론은 20% 이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예.
20%가 붕괴되면 자기도 지지할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20%가 지지한다고 25%가 지지한다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투표한 자기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거야. 아. 자기 지지지. 내 선택이 틀렸을 리 없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논쟁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규범적으로 봤을 때는 20%에서 15%, 30% 사이는 자기 지지다. 30% 이상이 됐을 때 네. 정치 지도자가 30% 이상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시민의 지지인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군주가 어떤 경우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많이 나왔던데 미움보다는 경멸. 경멸. 네. 미움은 쉽게 말하면 정치 중에 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먹여 살리는 것,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 이건 미움받아요. 그리고 명예를 빼앗는 거, 재산을 빼앗거나 여자를 당시에 남성들에게 여성은 명예의 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존심을 훼손하거나 또는 재산을 손대면 그건 미움의 대상인데 경멸의 대상은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 예측 불가능한 우유부단한 그리고 자의적인 사람을 경멸한다고 돼 있어요. 시민들은. 네. 민중은 군주를 사랑하거나 네. 또는 두려워하거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맞는 행동이 있는데 이 경멸을 받는 행위는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냐 하면 자기와는 좀 다른 사람.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해 볼 때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고 이렇게 좋지 못한 점도 있어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내가 사랑하거나 혹은 두려워해야 마땅할 어떤 대상이 그렇죠. 사랑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어떤 행위를 나처럼 해. 그러면 경멸스럽죠.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나도 그런 모습 지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의 가장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예. 군주가 보일 때 경멸한다는 거예요. 더 싫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권력자. 내가 세금도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5%가 콘크리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태블릿 PC 사건이 터지고 이제 최순실 말로만 떠돌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네. 태블릿 PC 내용을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경멸의 감정으로 돌아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와 다른 점이 뭐야? 나는 때로 그냥 내 마음대로도 하고 내 친한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뭐 점도 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해 나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점쟁이 말 듣고 뭐 집 이사도 그냥 3층에서 5층으로도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뭘 잘못할 수도 있어. 판단에 오류를 낼 수도 있어. 다 좋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와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있으리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그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 그런 것과 관련 일정 부분 관련이 되어서 일정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불쌍한 공주님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경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태블릿 사건 이후에 경멸의 감정이 위로 올라갔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탄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위험한 거지, 무지하게. 이번에 제가 추석 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과 달리 음. 그 약간 다른 맥락에서 경멸이 시작되고 있구나. 태블릿 같은 어떤 소재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정반대로 그 마포대교 사건이 좀 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사진. 예, 마포대교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벗어나.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등장해서 자살 예방 캠페인 예. 같은 거를 보면서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사진들이 네, 사람들이 흔한 말들 하면 이 불쾌감이 경멸을 바뀌는 순간에 일반적인 토대는 예측 불가능한 또는 예측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막 시작됐어요. 그게 위험한 신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밑으로 가서 15%씩 근접해지면 모든 지지자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단계인데 네. 저는 이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 아니고 로마사 롱고에서 시민들한테 권고한 게 있거든요. 네. 이분은 시민들이 잘못 말하자면 항쟁했다가 그 귀족들하고 군주들에게 처참하게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피하기 위해서. 돼요? 마키아벨리는 철저하게 현상을 기술한 네.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공화정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군주로 바뀌었을 때 막 엄청난 고문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했죠. 그러니까 네. 절대로 시민은 자기들이 군주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걸게 하지 마라. 무기가 있다는 확인이 돼야 된다. 내가 너무 약자니까요. 군주에 네.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마키아벨리가 말 안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말이 좀 네.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태블릿 PC 막 이런 얘기 하면 그런 거 뭔가 나오면 막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무기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자들의 짓눌려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우리한테 무기가 주어진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토요일에 사람들이 네. 많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광화문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집회장에. 네. 네네. 그걸 마키아벨리는 그래요. 시민이 그걸 우리한테 무기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거침없이 용서 없이 과감하게 군주를 때려 부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시민들은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무기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자, 지금까지 군주가 경멸이 대상이 되면 몰락한다라는 얘기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18장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이 장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18장이요? 예, 18장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군주는 진실함보다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진실한 것보다 진실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써 있어요. 줄거리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자와 여우의 모습을 모두 갖춰라. 무조건 신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 사자의 얼굴을 하고 그런 공약을 하고 군주가 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여우로 갈아탔다가 필요하면 다시 사자의 얼굴로 갈아타십시오. 신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덧붙이는 게 다만 겉으로는 자비, 신이 정직을 갖춘 군주처럼 보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한 것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난 반댈세.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시대에는 이 어드바이스 안 먹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주론을 썼던 그 시대에는 이런 게 먹히는데 지금 지식정보화 혁명의 시대잖아요. 이게 안 돼 이제는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군주론을 쓴다면 진실함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고 다만 겉보기로는 자비롭고 신의를 지키고 정직한 군주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이미지가 곧 컨텐츠인 시대예요. 예컨대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것은 사실일 거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든 나오면 사람들이 다 믿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개입 그 건 가지고 네. 이제 보수 쪽 그 비평가들도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는 사실 그 자체보다 사람들이 이것을 했다고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럴 제가 법해. 정치를 할 때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싸가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가 싸가지 없다고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 얘기는 그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네. 그럴 만한 컨텐츠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인정하거든요. 나한테 그런 컨텐츠가 있었을 거다.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을 거다. 네, 아니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컨텐츠가 근거랑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소문을 퍼뜨릴 때 네. 그런 말을 할 때 네.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 그냥 헛소문으로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다라고는 인정을 했어요. 네. 지금은 어떠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떻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다 이 얘기가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 왜냐?
거기 그 컨텐츠가 있거든. 음. 그게 어떤 컨텐츠인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정보화 혁명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네. 거기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대통령과 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대중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것 속에는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증거가 나와서인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냐면 만약에 이런 프레임이 맞지 않다면, 이런 우리들의 이해가 맞지 않다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네. 소극적으로 계속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역으로 그렇죠. 추론을 하는군요. 이 경우라면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천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천공에 대한 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예로 하면 아. 적절한 조치할 수 있어요. 네. 합리적인 조치를 어느 정도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일이 나왔다 이런 합리적인 조치를 해주면 근데 돼요. 귀시다가 왔다 간 호텔에 거기 갑자기 천공이 턱 나타나. 네. 사진이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무 아무 조처도 말도 안 안 해요. 해. 아, 여기서 아무 조처를 안 한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아, 이게 무슨 관련이 있구나라고 증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만 예. 이것에 대한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로 대통령 부부가 무속에 의존한다라는 컨텐츠가 네. 네. 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모든 게 다 천공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 생활 못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권리와 있는데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근데 겉으로만 아니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지금은 아니게 보이려면 천공에 대해 조처를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겉보기로만 해서는 안 통하죠. 자비롭고 신의를 지키고 정직한 권력자처럼 보이게 하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아, 이제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는 18장에서 진실함보다는 진실함이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진실함은 쓸 때 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해라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때는 그게 됐는데 남이 내 말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믿는 것을 상대방도 같이 믿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면 네. 그것이 필요한 기술인 거지. 그게 콘텐츠예요. 그게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직하게 하려면 네. 내가 천공을 믿는 이유를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천공을 믿도록. 그러니까 살짝 그럴 뻔했죠. 그러네요. 살짝 천공이 맞춘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니, 제가 대통령 때 대통령 좀 선거 뭐 이런 때 식으로 예를 잠깐 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아, 그런 분 아닙니다. 네. 그때 저는 일면에 진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네.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컨텐츠가 없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가지거나 기르거나 어쨌거나 내가 컨텐츠가 있고 그것을 알려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거네요. 그게 그거를 이미지 기초로 메이킹인 해서 거예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그것 없이 이미지만으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됐다. 예. 확실하게. 자, 저희가 진실함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라는 18장을 좀 현대적으로 비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22장, 23장, 26장이 끝이에요. 근데 22장과 23장에서는 신하를 군주가 어떻게 둬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22장 엄청 재밌어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신하를 두느냐는 모두 군주에게 달렸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에서는 군주가 주변에 어떤 인물을 두는가를 보면 바로 그 군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느끼는 점이 굉장히 많은 챕터였어요. 짧은데 예. 제가 한 대목 읽어볼까요? 예, 예. 판단력에는 세 부류가 있다. 네. 하나는 스스로 깨치는 부류다. 다른 하나는 타인이 깨달은 것을 알아보는 부류다. 세 번째 부류는 스스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첫 번째가 가장 훌륭하고 두 번째는 훌륭하며 세 번째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판돌포가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두 번째 부류에는 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근데 어떤 예시한 어떤 인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깨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일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좋고 나쁨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는 신하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알아채 전자는 높이고 후자는 교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기가 막힌 문장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력에는 스스로 깨치든가 남이 깨친 걸 알아봐서 그거라도 취하던가. 도무지 깨치지 못한 거. 예. 그래서 세 번째 하라면 쓸모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네. 무엇과 결합됐을 때 가장 큰 문제냐면 자신의 능력은 없는데 운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네. 세 번째 판단력밖에 없을 때 예. 아, 그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때 가장 최악이죠. 깨닫지도 않고 남이 깨달은 것도 취할 줄도 모르고 내 말이 맞다. 그런데 예. 우연히 행운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있어요.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가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자원을 잘못 배분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게 그다음 장하고도 그냥 연결되는데요. 네. 이게 23장 제목이 아첨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네.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재밌는 맞아요. 챕터인데 분별력이 있다는 평판을 얻은 군주를 두고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곁에 두고 있는 훌륭한 자문단 덕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현명하지 않은 군주는 절대로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없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야, 이 말이 아까 그 판단력 1, 2, 3, 3단계네요. 그냥 연결되는 거죠. 네. 이걸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군주가 일을 잘하면 아 참모들이 훌륭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력이 있는 군주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있는 참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라야 좋은 되지. 군주인 거지. 아까 말한 세 번째 부류의 군주는 권력자는 절대로 좋은 참모나 부하를 가까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아마 작가님이 다른 뭐 정치 예전에 네. 그 말씀하시면서 학습 능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두 번째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좋은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인한테 학습 능력이 있어야만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사실. 능력이죠. 귀중한 능력이고.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하면서. 거죠. 예.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성장하는데 끝없이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최소한 돼야지. 돼야지. 두 번째만 돼도 훌륭해요. 그만하면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너무 경로를 쉽게 하고 막 너무 경로하면 그런 판단력을 지닌 참모가 옆에 있어도 쓸모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아니, 하니까요. 그런 판단력 있는 참모는 옆에 가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해요. 아,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 무슨 큰 벼슬을 준다고 그래도 네. 내가 내키지 않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밑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한덕수 총리 도대체 5년 하게 생겨서 5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무총리인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 이미 끝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연초에 지금 올해 연초에 무슨 뭐 경질한다 뭐 바꾼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두 번을 합치면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하고 네. 이걸 두 번을 합치면 이미 거의 최장수 총리예요. 네. 야,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500년 전 책에 써 있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네요. 작은 조직이라도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이전의 관계가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친구였어도 심지어 선배였어도 심지어 아버지였어도 그자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이게 재편되는 게 인류의 유전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전적으로 있어요.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그렇죠. 거의. 그러면 그때 아주 현명한 지도자만이 이 기형적인 인위적인 관계에서 얻을 것 얻고 버릴 것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스로 이런 권력 과정을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쭉 가신 분들은 그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들어야 되고 이때는 뭘 양보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건 타협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그야말로 운에 의해서 어느 순간 정점에 이르면 이 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어느 누구도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이하게 예전에 우리가 보면 군주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걸 느끼는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여기까지 오는데 무엇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경험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이 돼도 잘할 수 있어요. 하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예컨대 체코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민주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순탄하게 민주화가 됐고 하벨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하벨은 다 있죠. 첫 대통령이 됐어요. 그 체코의 하벨은 작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작가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런데도 대통령이 네. 이걸 잘했어요. 보편적인 면에서 깨우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성장하죠. 처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가요.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을 가려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들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학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부류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 세 번째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스스로 깨우치지도 못하고 깨우친 사람의 말을 가려들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포르투나, 네. 운 그렇지. 또는 조커의 그렇지. 어떤 역할 때문에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아지지 않아요. 나아질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대체로 그 상황에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나아질 수가 없죠. 나아질 수가 없죠. 이 책의 21장, 약간 저희가 지금 22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장에서 그걸 한 줄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제목이 군주는 존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인데요. 189쪽 하단에 보면 군주는 탁월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영예롭게 해주어 군주가 탁월함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게. 예.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높이 받들어주고 탁월한 사람들을 아끼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군주도 성과가 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냥 보여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말 지금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 갖다 쓰는 거 보면 아니, 저는 좀 무서워요, 사실은. 약간. 처음에는 조금 약간 뭔가 약간 조소가 네. 있었는데 최근은 약간 무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냐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나?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좀 두터워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네. 우리 사회 기초가 어느 정도 두터워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그 바닥이 너무 얇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원래 얇았던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보다 더 나쁜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닐지도 몰라. 네. 그런 지금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층도 있을지 네. 몰라. 그런 거요. 있다는 게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거기를 막느냐 안 막느냐 문제지. 이걸 해결식으로 표현하면 공포사회의 전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공포사회는 네. 언제 등장하냐? 신뢰가 깨지고 정의의 칼날로 서로를 베기 시작할 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제가 얇아졌다는 게 신뢰도가 너무 얇아지고 있고 이 현재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 특히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최소한에 대한 신뢰, 이 정도는 지키겠지. 근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좋은 게 오냐 아니라 더 공포가 대부분 오더라. 오늘날 권력이란 시민들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예요. 그것을 몸으로 체현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시민들하고 관계없이 내 뜻이 있고 필요할 때 조언을 받는 건 옛날 지금 폭군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먼저 이 권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증적으로 깨달은 가장 첫 번째 지도자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는 입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프레임이 바뀌거든요. 정치 프레임이 바뀌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뭔가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스스로가 형성한 의견과 의지가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나 아렌트나 유엔 하버마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어느 순간 그 국민들이 모은 의견과 의지를 실현하는 내가 매체가 돼야 되는데 네. 주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렇죠. 그때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 서로 고통이 이제 오는 거죠. 권력에 대한 정의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서라도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 네. 힘, 그것이 이제 권력, 파워에 대한 그렇죠. 고전적인 고전적인 규정인데 규정이죠. 네. 이것이 폭력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렇죠. 이렇게 소프트 파워는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서 나의 의지를 관철하는 네. 그런 힘을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국가라는 것은 강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거든요.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강제적인 힘을 내장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저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는 어떤 환경과 그 국가 권력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죠. 그렇죠. 점점 더 소프트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군주정 시대에는 사실 군주의 심기를 거스르면 목에 칼이 지나가는, 네. 그리고 이제 이 형식상의 공화정이었던 우리 유신 체제나 뭐 50 네. 전두환 때나 이럴 때 보면 밤에 사람을 그냥 끌어다가 거꾸로 매달고 코에 물을 들이붓는 이런 식의 악마적인 힘을 행사했던 시대에서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좀 순화된,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좀 순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네.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폭력성이 점점 줄어드는, 네. 또는 폭력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폭력성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커지는 이런 쪽으로 문화가 이제 진전돼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있다고 봤는데 이것까지도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 있으신 거죠. 네.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네. 점점 더 얇아져 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할 때 네. 사회가 훨씬 더 폭력적으로 가는 그렇죠. 사태를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는데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오늘날 여전히 네. 유효한 어떤 잠언, 명언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흐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나와 비르투가 네. 합쳐지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운과 탁월함. 탁월함이 합쳐지는데 흐름이라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역행하면 누구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근간이 그런 식의 대목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미셸 푸코의 권력론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권력에 대한 이해를 쭉 설명해 보면 아까 네. 조금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다른 맥락인데 군주 권력 이걸 옛날에만 주권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군주가 주권을 독점하던 시절에 권력은 네. 핵심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은 내가 도와주지 못해. 근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 예. 너를 내가 죽일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권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권 권력이에요. 그러면 현대로 오면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차치하고 현대 권력은 생명 권력이란 말이에요. 죽는 문제는 본인이 결정의 문제야. 사적인 문제야, 네. 이미. 나는 내가 권력을 갖는다는 건 당신을 살릴 수 있을 때 권력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제가 보니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이. 그런 쪽으로 문명이 발전한다는 흘러왔다는 거죠. 예. 최소한 예전에는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너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는 어쨌든 조금씩이지만 우리가 주권 권력, 즉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력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력으로 조금씩 합의해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늘날 우리가 현재의 우리나라 권력 최고 정점을 나를 살린다고 느낌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죽이는 데만 권력을 쓰고 그렇죠. 있죠. 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네. 죽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이려고만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 흐름을 역행한다는 건 네. 만약에 이제 네. 제가 두려워한 건 최근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좌우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고 비록 지금 이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죽이지 못하더라도 죽이는 신용으로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당이라도 인기가 있어서 한동훈 대표라도 인기가 있어서 다른 희망이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희망조차 깨질 정도로 밸런스가 깨진다. 그때가 되면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욕망이 실체화될 수 있다. 아, 그 점에서 걱정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 경고해야 된다. 유일한 길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많은 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그 지각이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극단적인 상황까지 네. 예상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방주사를 해 놓는 거죠. 아, 예컨대 지금 뭐 계엄령 얘기 이런 것들이 네. 다 네, 그렇죠. 이게 절망의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의 상황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이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죠. 간에 그게 이제 너무 절망적으로 되면 우리가 보통 때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걸 두려워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없죠. 없죠. 그런데 너무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고하는 거죠, 미리. 미리 알람을 띄우면 그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죠. 예.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이제 계엄령 발동에 대한 여러 논의나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금 정치 철학자로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여전히 고전으로 꼽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권력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치밀하게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키아벨리가 본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분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릴레오 북스에서 2회에 걸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감히 제가 군주론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볼 수 있을까? 저희가 별점하고 한 줄 평을 하거든요. 저는 못하지만 교수님 또 작가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별점을 못 주겠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런 건 처음인데 네. 이게 그 판정 불능이다? 등산로가 없는 산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등산로가 없는 산이 어느 정도 좋다고 내가 평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지만 이 산을 한번 헤치고 올라가 보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딱 지금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 맞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인간의 정치 행위 또는 권력, 인간의 권력에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해 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책의 뒷부분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하지 않는 한 권력과 관련해서 절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그런 요소들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라 걱정이 되는 분들은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일종의 잠언집, 예언서 뭐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까지 정말 기가 막힌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워두고 싶은 문장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보물창고 같은 책이 될 수 있어요. 별점은 안 주고 이 책은 한번 읽을 만한 책이다. 예,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많이들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별점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자신이 없고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이제 고전이니까 저는 좋은 책의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는 그 시대를 반영하면서 시대를 비판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두 개 고전에 반열에 든 책이 현재성을 여전히 가지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예민한 독자가 나름대로 지적인 훈련을 하고 싶은 예민한 독자가 읽었을 때 이 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완성돼 있고 그걸 내가 소비해서 내 것으로 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런 지식 정보형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말씀하신 대로 15장부터 그냥 읽으면 내가 새로운 군주론을 쓸 수 있어요. 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군주론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론을 쓸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론을 또는 정치론을 생산자 입장에서 써내려가는 독서가 가능한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평점을 과감히 매겨보자면 알릴레오 북스와 함께라면 5점 만점인 책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알릴레오 북스와 함께라면 그러네. 함께가 아니면 산을 올라가지를 못해. 네, 그렇죠. 초급인데 스키 상급자 코스에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내려가 이런.
자, 박부영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종으로 횡으로 여러 가지 그 철학에 대해서 매력 발산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알리오 북스 첫 출연이신데 어떠셨는지 소감 그리고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담론에서 보수냐 진보냐가 아까 말한 신뢰의 최소한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힘이 뭔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담론이 공화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저는 민주당의 버전의 공화주의도 가능하고 또는 보수 진영의 공화주의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공화주의에 대한 담론 자체가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누구나 한건 접근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저는 그 중에 마키아벨리가 있다. 이 맥락에서 시민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제가 약간 그 어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같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군주론을 끝으로 2024년 알리오 북스는 잠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요. 4월 총선 특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20권의 책을 소중한 책 손님들과 함께 읽어봤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전체 이번 시즌 마무리하는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2월 하순쯤에 총선 앞두고 우리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한 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6권인가 이제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또 쭉 지금까지 왔는데 꽤 길게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은 이걸로 마감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호외나 이런 건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만한 어떤 책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해야죠. 예. 오래 전에 했던 방송들도 지금 다 쌓여 있으니까 우리 알리오 북스는 일종의 아카이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신간들도 있고 오래된 고전들도 있고 한데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군주론 보셨는데 이렇게 목록 살펴보시고 방문하셨으면 아 예전에 녹화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 책 궁금하다 이러면 또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알리오 북스를 일종의 도서관처럼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저희 알리오 북스가 작은 위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요. 저희는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리오 북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